안녕하세요. 한국다양성연구소의 모두를 위한 성교육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화사 지아크입니다. 이번 시간은 7강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7강 주제는 섹스 전, 중, 후입니다. 첫 번째로 섹스란 무엇일까? 큰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섹스란 무엇이고 섹스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또 성적 행동과 섹스는 같은 것일까? 이런 얘기 나누면서 7번째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섹스란 무엇일까요? 섹스란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섹스라고 하면 생각하는 좀 고정관념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야기해왔지만 이성의 유성애 중심적인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남성 성기를 여성 성기에 결합하는 그래서 성기 중심의 또 남근 중심의 섹스만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나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섹스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좀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게 다 외국에서 들어온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음차를 그대로 쓰기도 하고 한자로 막 번역하기도 하잖아요. 섹스하면은 성관계 말씀하신 것처럼 성기 결합을 중심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과정이나 또는 있어야 하는 절차들, 동의라든지 그런 관계라는 것이 사라지고 성에만 집착하게 하고 그 성도 오로지 성기 결합의 네. 섹스 그리고 남성이 사정하는 거를 섹스 횟수로 친다든지 하는 남성 중심적인 생각이 너무나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섹스는 사실 그런 성기 결합 또는 남성이 사정을 하는 거만이 섹스가 아니라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성기 결합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부터 해보는 게 네. 저는 중요하지 않나 해서 이 질문을 가장 먼저 다루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섹스 역시 저는 자기 정의가 필요하다. 나는 뭐를 섹스로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떤 섹스를 선호하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최종적으로 알아야 될,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기가 만족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섹스를 정의하라고 하신 게 너무 좋은 게 그래서 이 성적 행동과 섹스가 같은 것인가 이 질문이 이어서 나오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좋아하고 만족하게끔 하는 성적 행동은 반드시 그 성기 결합의 섹스가 아닐 수 있거든요. 이렇게 다정한 말을 하면서 손을 깍지를 끼고 걷는다든지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내가 가장 안정감을 느끼고 만족하는 행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내가 언제 가장 기분이 좋고 또 상대방에게 존중을 받는다는 느낌을 느끼는지 하는 것들 충분히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 질문으로는 연애는 섹스인가? 연애를 하면 진돌라가 된다. 섹스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섹스를 하기 위해 연애를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바꿔 네. 얘기하면 네. 연애를 한다면 섹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네. 섹스를 위해서 연애를 그쵸. 한다거나 그렇죠. 그 목적이 된다거나 하는 생각들인 거죠. 저는 서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다를 수 있는데 한 가지를 원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원한다.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연애 각본 얘기 같은 것도 할 때 다 동일한 거를 원하고 동일한 거에서 모든 사람들이 만족을 얻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 속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청소년들을 만나보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 매년 연말에 나오는 청소년들의 이 건강 행태 조사라는 걸 보면 술, 담배를 언제 하는지도 조사를 하지만 이 성관계를 언제 시작하는지도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모든 청소년들 중에 매년 5%에서 6% 정도가 성관계를 해봤다고 하고 평균 시작 나이가 13세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만나서 조사를 해보고 여러 연구 자료들 보면 여학생들, 이제 여성 청소년들 같은 경우가 성관계를 시작하는 나이가 남성 청소년들보다 한두 살 더 어려요. 근데 그 처음 성관계를 해봤을 때 이유가 무엇이었냐 물어보면 내가 원해서 내가 준비돼서 상대방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하자고 쫄라서 안 해주면 헤어진다 해서 이런 일들이 제일 많거든요. 헤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단호하게 헤어진다 해야 되는데 제가 만나서 대화해보고 상담해보고 교육해보고 그랬을 때 느끼는 점들은 이 여성 청소년들은 연애라는 게 해보고 싶은 거죠. 달달한 이런 로맨스를 느끼고 싶고 연애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만나게 되는 사람들, 이제 이성애자들이라 했을 때 남성 파트너들 연애 대상들이
이제 이런 진도를 나가야 된다. 뭐 연애했어? 그러면은 뭐 첫날이야? 뭐 몇째 날이 한 달 됐어? 그러면은 뭐 키스해봤어? 섹스했어? 이런 것들을 친구들이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진도를 나가야 된다는 생각들이 또 이런 남성 청소년들의 문화에는 퍼져 있고 그럼 연애를 한다면 섹스를 해야 된다고 굉장히 많이 배웠고 학습됐고 자기 자신도 원하고 또는 원하는 것처럼 배워서 알고 있을 때 자기가 사귀게 된 연애를 한다고 하는 파트너에게 이제 말하게 되는 거죠. 쪼르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협박도 할 수 있고 연애를 하면 성관계를 섹스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서인 것처럼 만들 때 그리고 또 그것에 말씀하신 것처럼 싫다 아니다 난 아직 준비 안 됐다 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도록 또 우리가 만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공교육이나 가정교육, 성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싫다 아니다 나는 더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못하게 하는 상황 속에서 사실은 그 13세라는 그 평균 나이에 성관계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폭력을 경험하게끔 두는 그런 상황들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잘못된 남성 문화로 인해서 남성은 성욕을 과시해야 되고 성적인 존재임을 증명해야 되고 여성은 성적으로 모르고 수동적이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성관계를 하게 되니까 평생 성적 주체로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건 여성은 너무 당연하고 남성마저도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성적인 관계나 뭐 그런 것들이 뭔지 모르는 상태로 조장된 거를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들은 이거를 자랑하고 누구랑 잡았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그게 이제 나의 능력인 것처럼 또 자랑이 되게끔 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성적으로 자유하고 열린 것처럼 표현이 되지만 반대로 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엄축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성관계를 해봤다는 말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 명이 아니라 단 한 명과의 섹스를 해봤다고 하더라도 걸레라거나 창녀라거나 별의별 얘기를 다 들을 수 있는 성 경험이 낙인이 되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우리 모두는 성적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면 원하는 사람과 할 수 있다. 원했을 때 합의해서 동의하에.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 질문으로는 누울 수 있는 곳에 가면 동의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성폭력이라는 것이 일어난 후에도 네가 싫었으면 거기 왜 갔어? 그 남자랑 둘이 거기 왜 갔어? 이러한 질문들을 오히려 피해자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적 자기결정권을 왜 네가 발의를 안 했냐라는 질문을 그 성적 자기결정권의 개념을 잘못 쓰기 때문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가 그 사람이랑 둘이 술을 먹었으면 또는 그런 누울 수 있는 곳에 갔으면 그런 여지를 줬기 때문에 그냥 허락을 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연장돼서 나오는 거죠. 하지만 어디든 누울 수 있다. 네, 어디든 누울 수 있습니다. 네. 잔디밭에서도. 네. 어, 여기 지금 여기서도 우리 누울 수 있어요. 여기 위에도 누울 수 있어요. 그렇죠. 어디나 동의한 곳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 말씀은. 맞아요. 다음 질문으로는 그럼 손 씻기, 콘돔 사용 이런 것들을 반드시 청결 문제 때문에 또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늘 드리는데 손 씻기와 콘돔 착용이 분위기를 깬다. 그래서 짜릿함을 위해서라는 위험도 감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섹스할 때 어떤 분위기여야 한다는 걸 또 전제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대중매체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대중매체에서 이 섹스 전의 상황을 어떻게 보여주느냐를 떠올리며 막 이렇게 어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옷을 막 이렇게 벗으면서 막 테이블 위에 그렇죠. 되게 정신없이 허둥허둥 서로에 대해서 살피고 돌볼 시간 없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도 영향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어떤 분위기를 잡아야 되는 것인가 이거부터 사실 질문할 필요가 있죠.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섹스는 저렇게 준비 없이 짜릿하게 그냥 바로 시작하는 것이 로맨틱한 것처럼 충동적으로 막 지금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 조금 뭐 손 씻는 시간도 지나면 이 마음이 가라앉을 것이다. 이런. 그럼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손 씻은 후에 마음이 변하는 관계면은 하면은 굉장히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위험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동의나 합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있지만 이 동의나 합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한 단계 한 단계 물어봅니까? 손 잡아도 돼요? 뭐 가슴 만져도 돼요? 옷 벗겨도 돼요? 이거를 계속 물어보면 언제 하냐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 만나는 사람이냐 또는 여러 번 섹스를 했느냐 또는 지금 연인 관계로 지내는 사이냐 등등에 따라서
동의를 구하는 것들이 뭐 몸짓, 그냥 눈 표정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신호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것이 불확실하고 아직 알지 못하는 관계에서는 물어보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물어보는 거를 여자들이 싫어할 거라고 분위기 깰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존댓말로 물어보면서 이런 허락을 구하면 굉장히 섹시하고 젠틀하다고 느낀 사람들도 많거든요. 저는 섹스를 쎄쎄쎄랑 비유하는 게 되게 재밌고 좋더라고요. 네. 친근하고. 근데 쎄쎄쎄 처음 할 때 물론 이제 우리가 다 아는 푸른하는 은하수 그것도 이거를- 내가 위할지 아래할지 맞아요. 말해줘야 이거 돼. 할 때조차. 그리고 이거를 푸른하는 은하수를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맞춰야 되잖아요. 섹스도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사람하고 푸른하늘 은하수를 쎄쎄쎄를 많이 하면 일일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야를 안 해도 그쵸. 자연스럽게 연결되기도 하잖아요. 엄청 빠르게도 막 차차차 하고. 예. 빠르게 했다가 느리게 했다가도 서로 소통하면서 조율하면서 말로 굳이 안 해도 할 수 있죠. 그쵸. 예, 그런 건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 푸른 하늘 은하수 하자면서 맞추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때리는 거나 다름이 없죠.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손 씻기, 콘돔 사용이 분위기를 깬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섹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저는 하지 생각합니다. 말자. 네, 우리 자꾸 하지 섹스 말자. 하지 말고 헤어지라는 얘기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섹스 하지 말고 헤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평등함 또는 이런 맞춰가는 관계나 단계들을 싫어하는 사람들 무조건 내 맘대로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너에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 섹스든 연애든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방금 했던 얘기에 대한 약간 정리가 될 수 있겠는데요. 사전에 필요한 일들을 준비하면 내가 준비됐는지 또 잘 준비 중인지 각 단계마다 상호 협의와 동의를 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써봤습니다. 맞아요. 정말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뭐든 필요하죠. 그리고 준비가 됐다고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소통하고 합의하고 동의하고 그러면 섹스가 더 즐겁고 그렇죠. 유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서로 만족할 수 있고 한 사람만 만족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상호 만족하면 당연히 빈도수도 많아지고 더 좋은 섹스를 자주 서로가 원할 때 할 수 있는 관계들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상대가 만족하지 못하는 섹스를 계속하면서도 만족하고 있다. 이 사람 문제 있는 거 그렇죠, 아닐까요? 문제가 있죠. 네. 그런데 자기는 전혀 만족하지 못하면서 상대방에게 만족하는 척 보여주기 위한 오르가즘 연기도 해야 된다라는 아이고. 것까지 네. 좀 여성들 이성애자 여성들에게 많이 네. 강요되고 있는 너무 상황인 것 같아요. 슬픈 상황인 것 같아요. 다음은 성병에 대한 생각과 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병이 걸리면 죽는다.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또는 성병은 음란한 애들만 걸린다. 라고 성관계를 굉장히 많이 해야 걸리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성관계를 해야만 걸린다라는 생각도 있을 것 같고 또는 아주 가볍게 성병은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좀 다양한 자세들에 대해서 써져 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네, 성병에 걸리면 죽는다. 어떤 병이든 걸리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병이어서가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근데 성병에 대한 이제 지나친 두려움, 공포심을 주기 때문에 이런 또 통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걸리면 죽는다거나 심각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에 맞춰서 더 예방을 하면 그렇죠 예방을 성병은 다른 병과 다르게 예방이 충분히 가능해요. 네, 성병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뭐 공포를 굳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네. 또 예방을 잘 했다고 하더라도 걸릴 수 있기도 한데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 두 번째 음란한 애들만 걸린다라고 넘어가지 않는 것도 자기 자신을 비난하거나 뭐 정말 지옥 갈 죄인이라고 생각한다거나 하는 그런 부적절한 생각들에 빠지지 않게끔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병이 걸렸다는 거 사실을 부끄러워하고 말 못하고 또는 아예 병원 가는 것 자체도 꺼리기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이 돼서 병원을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성관계하기 전에 예방을 하러 가기도 하고 또는
성병이 걸렸다는 생각이 드는, 또 성기가 많이 가렵다거나 냄새가 심하게 난다거나 하는 상황들이 있을 때 병원에 빨리 가서 치료하면 이제 금세 해결될 수 있는 성병들이 굉장히 많은데 음란 애들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낙인을 그냥 그렇죠. 찍어주는 거죠. 그 낙인 때문에 부모님에게도 말 못하고 친구들한테도 이야기 못하고 자신만 끙끙 앓다가 뭐 인터넷만 막 찾아보다가 아주 악화돼서 가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성병은 음란한 애들만 걸린다. 이거 정말 청소년 아동을 더 겨냥한 말일 수도 있는데 이런 말들은 정말로 없어져야 되고 맞지도 않고, 그리고 음란은 무엇인가? 네, 계속 좀 질문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성병은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도 있는데요. 물론 이제 금방 초기에 발견하고 병원을 방문을 하면 그냥 약으로 빠르게 치료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예방도 이제 HPV처럼 여성에게 심각한 병도 예방 주사로 HPV 백신으로 해결이 되기도 하고요. 콘돔을 사용하면 대부분 또 성병들이 예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나오는 이유도 충분히 알겠지만 그렇다고 별것이 아니라고 해서 예방을 안 해도 된다거나 콘돔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라는 생각까지 발전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콘돔도 피임만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피임약을 먹는다든지 다른 피임을 실행하고 있어도 성병 예방을 위해서라도 콘돔은 반드시 착용하는 게 좋다. 그래서 예방은 잘하면 잘할수록 좋다. 우리가 성병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지만 좀 성교육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병은 걸리면 죽는 무시무시한 병도 아니고, 하지만 낫둬도 되는 별것 아닌 병도 아니고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또 누구나 걸릴 수 있고, 예, 그래서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들을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예 아무런 정보도 안 주고 성관계를 안 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분들이 애초에 성관계를 하지 말라거나 혼전순결을 얘기한다거나 그래서 애들한테 성관계든 뭐 피임이든 콘돔이든 말해주지 마라 라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절대 그것은 그냥 아주 지극히 보수적으로 안전만을 생각하더라도 절대 안전한 방법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그에 맞게 행동을 했을 때 훨씬 더 안전하고 행복한 성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더 많이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월경 중에는 임신이 안 된다라는 이제 생각입니다. 월경 중에는 임신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체내에 이제 사정을 하는 그런 기회다,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100%가 아닙니다. 100%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확률이 낮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100%는 없다. 그다음에 쿠퍼액으로는 임신이 안 된다. 이런 것도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쿠퍼액은 이 남성은 요도와 이제 정액이 나오는 길이 같기 때문에 요도가 이제 산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산성기를 알카리성으로 중화를 시켜주는, 그래서 이제 정액 안에 정자가 죽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 쿠퍼액이라는 게 나오는데 사실은 그 안에는 이제 정자가 있긴 한데 아주 소량입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들어있는 정자만으로는 임신이 될 수는 없어요. 걔네가 들어있어도 아주 건강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쿠퍼액만으로는 임신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이거 역시도 100%가 아닙니다. 100%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고, 또 문제는 성관계해서 지금 사정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또 발기해서 또 성관계를 하려고 했을 때 그때 나오는 쿠퍼액은 정자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성관계를 또 연속해서 한다고 했을 때에 쿠퍼액을 더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쿠퍼액으로는 임신 안 된다라는 이유로 성관계를 하다가 이제 중간에 콘돔을 끼는 사람들도 있다라고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애초에 100%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콘돔을 사용을 처음부터 발기하자마자 삽입을 하기 전에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콘돔 사용법이 성교육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콘돔 사용법을 알려주느라고 실습을 했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네. 경우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콘돔을 선생님이 가져갈 테니까 집에서 바나나 하나씩 가져오라고 했다가 막 난리가 났는데 그것도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이 그거 교육해야 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답변해 줬으면 되는데 우리 교사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시고 그 교사한테 사과를 시키는 이런 식의 반응들이 아주 부적절했던 거죠. 교육이 부재한 것도 있는데 교육을 하려고 해도 못하게 막는 이 환경들이 더 아동 청소년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다음 몇 가지 많이 나오는 질문들 가져왔는데요. 정액은 먹어도 될까? 라는 것과 피부에 또는 건강에 좋다면서 피부에 좋아서 먹어요. 뭐 바르게 한다든지 아, 그다음에 먹으면 또 건강에 좋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뭐 단백질이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물론 먹어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네. 이게 전혀 뭐 건강에 나쁘다거나 하는 것이 밝혀진 것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건강이나 피부에 좋을 이유는 또 없다는 겁니다. 단백질이라고 해도 단백질의 아주 소량이고 대부분 물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뭐 건강이나 피부를 위해서 일부러 먹거나 얼굴에 바를 필요는 전혀 없고요. 단 한 가지 먹어도 되지만 싫은데 먹어달라고 강요하는 맞아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정액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누가 할까를 생각해봤는데 대부분 싫은데 먹어주기를 강요하는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먹어도 되는 거면 네가 먹어봐. 그런데 이런 답변이 오는 거죠.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화나거나 떠날까봐 두렵습니다. 우리가 또 너무 자주 헤어지라고 해서 안타깝지만 이런 분들하고는 성관계를 할 필요도 나의 소중한 시간과 삶을 나눌 필요도 연애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맞아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성관계를 왜 하나, 연애를 왜 하나, 왜를 좀 근본적으로 계속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연애를 하는 사람과 나도 그렇다면 만나겠지만 내가 그렇지 않은데 상대가 그렇다. 그럼 만날 필요 없는 거고요. 나는 왜 연애를 하나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둘 다 성관계를 위해서만 만나더라도 내가 행복하고 좋은 성관계를 해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 안 해주면 떠날까봐 전전긍긍하는 성관계가 아니라 성관계에 갑질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나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갑질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어디에도 갑질은 있으면 안 되지만 네. 성관계를 하는데도 내가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감정을 느낀 사람이 있어서는 네. 안 되겠다. 그건 건강한 연애가 아니다. 건강한 성관계 파트너가 아니다. 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꼭 기억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콘돔도 피임 실패 확률이 20%까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듣고 청소년들도 질문을 많이 해요. 이거는 사실은 콘돔 자체가 피임 실패 확률이 있는 게 아니라 콘돔을 잘못 낄 확률이 이만큼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콘돔을 정확히 잘 사용했다면 피임이 거의 100%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99% 이상이라고 학계에서도 발표를 하고 있고 100%라고 보셔도 되는데 여러 가지 잘못된 콘돔 착용률이 원인이에요. 예를 들어 애초에 처음부터 사이즈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콘돔이 뭐 이렇게 스몰, 미디움, 라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엑스라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막 성기가 큰 줄 알고 큰 거를 사면 이게 자랑인 줄 알고 산다든지 그러면 헐거워서 빠지겠죠. 또 너무 작아가지고 콘돔이 찢어지거나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성기도 아프지만 콘돔이 찢어지거나 터지거나 빠질 수 있는 작은 자세를 써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개를 끼면 더 좋은 줄 알고 피임이 잘 되는 줄 알고 두 개를 끼면 마찰되면 찢어지거나 아예 빠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끼시는 것도 안 되고요. 발기되자마자 바로 착용해야 되는데 중간에 착용하는 맞아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럴 때 이제 피임이 실패하는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중간에 착용하시면 안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시작했을 때 콘돔을 끼고 하는 것처럼 하다가 중간에 몰래 빼는 스텔싱. 스텔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미 해외에서는 성범죄로 그쵸, 범죄죠. 규정을 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유로 콘돔을 제대로 착용하는 거에 실패 확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까지 콘돔을 껴도 피임을 실패해서 임신할 수가 있다.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잘못된 정보고요. 많이들 뭐 2%에서 심지어 20%까지 있다라고 하는데 콘돔을 잘 착용해야 된다. 제대로 이런 착용법을 오히려 더 잘 배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 그런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이 만족하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준비됐을 때 원하는 섹스를 하는 것이 성관계. 그것을 해치고 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범하는 것을 우리가 성폭력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죠. 내가 원치 않는 것은 하지 않기. 그리고 원치 않는 임신과 성병은 예방하기. 이것들을 충분히 점검을 해야만 우리가 성관계 전, 성관계 중, 성관계 후 이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서로가 원하는 성관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가장 이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 핵심을 잘 생각하면 성관계 전에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를 챙길 수 있고요.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시간대에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할지를 생각하는 게 성관계 전에 생각할 수 있는 거라면 이제 성관계 중에도 내가 원치 않는 뭐 체위나 뭐 방법이나 속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그렇죠. 그리고 성관계 후에 원치 않는 임신이나 아니면 건강상의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성병을 네. 예방할 수 있도록 또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함께 검진받고 접종하기와 2번 정기적으로 병원 다니기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둘이 이제 배타적으로 성관계도 하고 연인 관계를 맺기로 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같이 이제 성병 검사를 받고 HPV처럼 함께 접종할 수 있는 주사를 맞는 거,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그 다음에도 이제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뭐 산부인과만 가면 임신 때문에 왔는 줄 알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제 속삭인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임신 때문에 오셨어요? 막 이렇게 청소년기나 청년 때 가면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그런 오해가 아직까지도 있기도 하고 명칭부터가 산부인과잖아요. 사실은 명칭도 좀 고민을 해볼 문제이긴 네. 하죠. 임신과 출산 때문이 아니더라도 성병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월경통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월경이 덜 나오게 하면서도 통증까지도 줄일 수 있는 시술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내가 나의 건강을 챙기면서 내 몸을 더 알아가면서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병원 방문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혹시 굴욕의자, 굴욕 3종 세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굴욕 의자가 뭐죠? 산부인과에서 이렇게 임신을 했을 때 또는 임신 중에 검사를 할 때 이제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앉아야 하는 의자를 보고 굴욕 의자. 아, 산부인과에 있는 눕는 그 진료 의자를 네. 굴욕 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왜 굴욕 의자? 그거를 굴욕적으로 보고 그걸 굴욕 의자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병원을 못 가게 되는 그런 낙인과 연결되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산부인과를 굉장히 수치스러운 공간처럼 느끼게 하는 아주 안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지금 오늘 처음 들었는데 나의 건강을 위해서 마련된 장소인데 물론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진료를 받는 여성의 입장보다는 진료를 하는 의사가 편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긴 해요. 그거는 분명한데 그렇더라도 그 의자에 눕고 앉아서 다리를 벌리는 자세를 굴욕이라고 생각한다는 건 여성의 성기에 대해서 또 엄청나게 숨겨야 되는 것, 수치스러운 것이라는 생각을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굴욕 의자라고 안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어떤 남성 래퍼가 산부인과에서처럼 뭐 다리를 벌린다든 뭐 이런 랩 가사를 써가지고 엄청 문제가 된 적도 있었는데 산부인과에서 몸 검진을 받는 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청소년들이 또 생각하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굴욕 3종 세트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출산을 할 때 이제 제모를 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먼저 변을 보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찍거든요. 회음 부분. 그거를 이제 3종 세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 소음순, 대음순 부분에서 이 회음 부분을 좀 찢는 그 부분도 너무 많이 하고 싶지 않다 이제 말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산모가 여성이 직접 결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을 이제 병원에서 또 그리고 의사가 해줘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이런 것들을 또 굴욕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문화 자체도 너무나 좀 문제적인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작용할 것 같아요. 먼저 몸의 주인인 주체인 산모 여성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나올 거고 어떤 시술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처치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처치들은 무엇을 돕기 위한 것이다. 동의하느냐, 어느 정도로 하면 좋겠느냐, 맞아요. 이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무방비 상태로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내가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굴욕을 당하는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그래서 제일 심해요. 네, 그 앞에 과정이 잘 된다면 이제 굴욕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문장으로 이어봤는데요.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는 사회가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사실 너무 사람이 사람을 만든다, 생산한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만드는 것보다 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의 원리나 이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가 너무 적은 거예요. 네. 그냥 자연이다라는 이름으로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도 배우지 않은 상태로 그냥 내몰려서 어쩌다가 보니 하게 되는 거죠. 정말로 주체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과 교육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애 나라는 말은 엄청 많이 하고 막 애기가 예뻐 보이게 하는 막 TV 프로까지 편성해서 엄청 하지만 실제로 임신을 뭐 잘 건강히 하는 방법도 안 알려주지만 임신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무엇이 불편한지 맞아요. 출산은 하면 어떤지 사실은 좋다는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불편하고 아플 수 있는지 또 그리고 출산을 한 후에도 경력 단절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사회 체제까지 저는 다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도 알려주고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육아의 현실에 던져지면서 모성애를 가지고 네가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것처럼 만드는 이 사회가 과연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회인가 그 고민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인구 절벽 막 얘기하는데 그 얘기만 엄청 하잖아요. 네, 절벽으로 지금 몰아넣고 있어요. 절벽으로 몰아넣고 있으면서 아이를 낳으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비혼 비출산이 사실 생존 전략인데 마치 여성들이 이기적이라서 안 하는 것처럼. 또 성관계 후 얘기를 하자면 이러한 인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관계 후에 여성과 남성의 심리 변화가 있다. 대부분 이것도 좀 성통념적인 관념에 의해서 여성은 더 매달리고 막 나를 보호해주고 의지할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는 나의 생각. 순결을 줬으니. 맞아. 그런 생각. 또는 남성은 뭐 섹스를 한번 해봤으면 마음이 떠날 거야. 정복을 했으니 이제 다른 사람에게 떠날 거야. 이런 통념들이 아직도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실에서도 그럴까요? 사실은 뭐 정답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말밖에 할 수 있을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통념이 남아 있다는 것부터가 심각성을 사실 네. 보여주는 거기도 한데 또 어떡하죠? 그런 남성 만나지 말아라. 근데 저는 이게 결국에 개개인마다 다 다른 것을 남성과 여성 딱 두 그룹만 나눠서 맞아요. 그럴 것이다. 여성들은 다 그래. 남성들은 다 그래. 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남성들도 섹스를 한번 하면 이 관계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사랑이 없는 섹스는 안 하겠다는 남성들도 있을 수 있고 여성도 캐주얼한 섹스를 여러 사람들과 즐기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것을 사랑이나 지속적인 관계랑 생각하지 않는 여성들도 정말 수도 없이 많거든요. 이거는 성별에 상관이 전혀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거는 남성과 여성의 심리 변화 이렇게 성별에 따른 당연한 원칙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장은 이제 성관계 후 사후 피임약은 먹어봐야 효과 없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정말 우리에게 정보가 없군요. 그래서 사후 피임약 자체를 임신 중절이나 이런 사후 피임 이런 모든 것들을 하지 마라라고 부적절한 것처럼 만들려는 사람들이 또 만들어내는 이야기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의학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고 약품들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사후 피임약을 먹어서 효과 없는 건 아까 콘돔과 마찬가지로 그 시간이 있잖아요. 작용하는 그 시간을 못 맞췄을 때 네. 그럴 수 있는 거지. 사후에 먹으라고 있는 피임약인데 그렇죠. 성관계 후에 먹어서 효과가 없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요? 사전 피임약을 사후에 잘못 먹었던가 그러니까. 그럼 뭐 잘못 복용한 사례가 아닐까 네. 하는 생각이 오히려 들고요. 네. 사후 피임약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아직도 안 파는데 이 미프진이라는 것들 전 세계 이제 수도 없이 많은 국가들에서 파는
경우에는 알약 딱 2개만 먹으면 되는데 첫 번째 알약을 먹으면 이제 몸에서 이제 착상이 되지 않게끔 이제 미끄러지게끔 만드는 약이 하나가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2번째 약을 먹으면 이게 밖으로 나가게끔 배출되는. 네, 배출되는 약이 2가지만 이제 먹으면 되고요. 그래서 아주 부작용이 제일 적은 부작용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을 수 있는데 부작용이 제일 적은 그런 약으로 미프진이라는 약이 있고 국내에도 도입이 시급하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피임약을 여성의 피임약만 사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남성이 먹을 수 있는 피임약도 개발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 도입하려고 했다가 반대로 못 들어왔다고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부작용이 몇 %가 있다고 보고돼서인데 그 몇 %가 여성의 피임약보다 낮은 수치였거든요. 근데도 국내 도입을 안 한다는 건 누구의 몸은 부작용에도 상관없다. 누구의 몸은 너무너무 소중해서 부작용이 있으면 큰일 난다. 이거를 그렇죠. 여실히 보여주는 거라서 왜 피임약은 여성만 먹을 수 있는가? 피임에 대해서는 여성에 대해서만 많이 개발시켜 놨을까도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성관계 전후로 씻을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성관계 후에는 이제 여성은 소변을 볼 수 있는 환경이 좋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뭐 지극히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온 전신을 다 씻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손이랑 성기라도 씻을 수 있는 환경이 네.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당연한 내용이지만 또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게 이런 당연한 내용을 짚지 않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한 환경 혹은 자신이 원할 때 씻을 수 없는 환경에서 무방비 상태로 성관계를 하면서 생기는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감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을 선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되는 성관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또 아동청소년들한테는 특히 이걸 짚어주는 게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 이제 질이 이제 방광과 이제 연결되는 이 질 길이가 굉장히 짧아서 방광에 이제 질 주변에 있었던 또는 항문 주변에 있었던 균들이 방광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 질이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래서 방광에 소변이 차 있고 습한 환경이 유지되면 굉장히 방광염이라든지 다른 성병들이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이 큰 거죠. 그래서 성관계를 했을 때 남성 성기가 됐든 뭐 손가락이 됐든 그런 도구를 통해서 다른 신체 부위들을 통해서 질과 항문 주변에 있었던 균들이 방광에 들어가기가 쉽기 때문에 소변을 배출해주면 그 균들이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몸속에서 그 서식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을 줄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전하고 행복한 성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물리적으로 안전하려면 심리적으로도 안전해야 되고 그러면 성관계를 하는 사람과의 관계성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계속 이어져 오는 주제지만 내가 나를 알고 언제 만족하고 행복한지를 알고 또 그것이 소통이 되고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고 하는 사람과의 성관계 또 그리고 내가 나를 먼저 찾는 과정이 중요하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자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